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화법 중에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아마 다들 이제 정치화법 마의 구간인 선거 파트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방자치가 약간 오래전에 배운 거다 보니까 다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지방자치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까지 교과서 70쪽부터 75쪽까지, 76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하시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의 의미인데요.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한 국가의 일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가가 각 지역의 특성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겠죠. 무엇이든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권력의 남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학교의 일을 모두 교장 선생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제 학교 대의원회가 있어서 전교회장, 전교부회장이 있고, 또 학생의 의원들이 있고, 또 더 나뉘어져서 우리 학급별로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이 있고, 또 그 안에서부터 각자 역할을 나누죠. 이렇게 풀뿌리처럼 흩어져가지고 이 국가의 일을 나눠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 혹은 지역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이제 주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지방자치와 지역 주민이 있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의 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인데요. 일단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는 이제 용어에서도 알 수 있겠죠. 단체가 아니라 그냥 그 지방 공공 문제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또 이거 어느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효과적인 자치를 할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융합이 되어서 조화를 하면은 효과적인 지방자치가 일어날 수 있다. 이고요.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가 어떤 의의를 다루느냐?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지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함께 읽어볼게요. 풀뿌리 민주주의란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때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 행정, 사무 여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이 자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맡겨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자를 뽑아놓기만 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면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방자치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직접 실현하는 경험을 쌓으면 민주주의의 의미도 더 깨달을 수 있고, 더 중앙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입니다. 이제 권력 분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제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실현됐는데요. 권력 분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아래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권력 분립과 좌우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게 수평적 권력 분립이실 텐데, 먼저 감이 오시나요? 맞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죠. 이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우리 앞단원에서 서로의 견제 수단을 배웠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그러면 수직적 권력 분립은 뭐냐? 우리 이제 중앙에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권력 분립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고요. 각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면서 이것들이 수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7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변화한 그런 양상을 역사적인 사례와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파트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일단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별에 따라서 광역과 기초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급별로 광역과 기초에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각각 알아볼 건데요. 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이런 용어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알아볼 텐데 보자면 우리 지금 성지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경기도 용인시죠. 여기서 경기도는 광역을 뜻하고요. 용인시는 그 아래에 위치한 기초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용인시 각각의 경기도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용인시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죠. 그럼 이제 알아볼 텐데 여기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인데 이걸 중앙정부에 빗대어서 생각해볼까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기관이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거기에서 의결기관은 뭐죠? 바로 입법부인 국회죠. 그리고 집행기관은요? 맞습니다. 행정부인 정부인데요. 이 지방자치를 이해를 하실 때 우리 중앙정부의 국회와 정부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결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이고요. 국회와 이름도 비슷하죠. 그리고 직접 그 집행을 내리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집행기관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한 국가기관이 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도 국가의 기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광역에 어떤 게 있냐?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도, 경기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나 제주도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기초는 뭐냐? 아까 살펴봤듯이 제주도 아니면 세종시, 서울특별시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지명을 적을 때 두 번째로 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광역에는 총 5개가 있고 기초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역에는 5개가 있고 기초에는 3개가 있고요. 그 뒤에 붙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광역에서의 지방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의회. 기초에서는 시, 군, 구, 의회입니다. 여기는 명칭이 의회로 똑같고요. 이제 집행기관 같은 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장, 그리고 도와 특별자치도는 도지사라고 부르고요. 기초를 살펴볼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정말 나누는 기준이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를 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뽑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임기는 몇 년일까요? 임기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입니다. 4년.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로 4년이고요. 지방의회의원은 2명으로 나뉩니다. 자, 일단 이 지방의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요. 바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뉩니다. 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뒤에 선거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고 또 어떤 사안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회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했으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방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사항을 수행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할까요? 견제 및 감시기관.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조례의 대표 및 그러니까 개정과 폐정 및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법이 약간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헌법을 이제 중앙으로 보자면 쓸 자리가 헌법. 우리가 법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은 무엇이죠? 헌법. 그 다음은 법률입니다. 그 다음은 명령이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상위 체제를 살펴보자면 일단 헌법의 지배 아래에서 중앙에서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을 하고요. 명령은 정부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지방도 알아봐야겠죠? 이러한 헌법과 법률, 명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법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례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로 담당하고요. 규칙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조례 개표 및 제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규칙이겠죠.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무엇을 할까요? 국회의 역할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국회가 이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결산의 심의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무엇을 할까요? 바로 감사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조사권.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을 배울 때 계속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정부와 국회와 이제 사법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권력기관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독립적인 기관이 있었어요. 이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세 가지 말고 특히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있었는데요. 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따로 바깥에 존재했던 게 바로 국정원이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특히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따로 바깥에 뭐가 있냐? 바로 교육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지방선거 하는 것도 도지사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감도 따로 뽑잖아요. 그게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그럼 뭐냐? 특별히 광역일까요? 기초일까요? 교육감은 광역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럼 맞아 맞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집행기관이죠. 그리고 지방의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의 정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
이렇게 교과서에 작게 단어의 주석을 단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중간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어디였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 쪽에서 이런 작게 나온 단어의 뜻이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단어를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례와 규칙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교과서의 정의를 함께 읽어볼게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법규이다. 그러니까 조례는 자치법규인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규칙을 살펴볼게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법의 안에서 정하는 법규범이다. 그러니까 규칙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조례의 위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조례가 이 규칙보다는 살짝 상위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알아보자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였죠? 법률안 거부권이었죠.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모두 다 100%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견제를 거쳐서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의결을 해달라 제2 요구권을 이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와 감시 제2 요구권을 하면서 함께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화 과제를 살펴볼 건데요. 이 지방자치가 더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주민참여제를 앞에서도 배웠죠. 이제 민주주의의 형태가 발전이 되는데 고대 직접 민주주의, 근데 간접 민주주의, 현재 혼합 민주정치 해가지고 혼합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돼서 둘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때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뭐였죠? 세 가지. 국민투표제, 국민발언제, 국민소환제였죠. 여기서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일단 첫 번째, 주민투표제입니다. 교과서의 정의를 읽어보면은 주민투표제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큰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안은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투표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민 소환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창상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원들이 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람을 소환해서 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민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인데요. 이건 이제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민 발안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발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왜 주민 발안제라고 안 하고 주민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라고 말을 길게 써놨냐? 주민 발안제려면 직접 주민들이 본회의에 제출을 해야지 그게 주민 발안제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한 문제긴 한데 우리 교과서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교과서 74쪽에 사례를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간접 발안하는 형태로 주민의 발의권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주민이 본회의에 직접 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번 거쳐서 본회의에 이송해야 하므로 이거는 간접 발안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자치 의회와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재 문제점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됩니다. 자, 왜 자율성이 제약되냐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그러니까 세금 체계를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이제 국세는 좀 중앙정부의 세금인데 국세가 더 중심일까요? 지방세가 더 중심일까요? 당연히 국세가 더 중심인데 이 비중이 국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만의 그런 지방세가 너무 부족해서 독자적인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을 막고 그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인데 이게 또 조세체계는 국세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문제로 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당연히 제어받을 수가 없겠죠. 재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앙에서 이 재원들을 끌어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독립성도 떨어지고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우리 시장이 하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참여를 하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이기주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비와 핀피 현상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 민비는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자기 지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라든지 아니면 폐소차례자라든지 이렇게 좀 대부분 꺼려하는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꺼려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기피 현상들을 들어오지 말라. 그럼 핀피는 뭐냐? 이게 not in my backyard였으면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에 좋은 시설들을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좀 해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뭐 폐쇄처리장을 설치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 그러한 것들은 기피를 하고 대신에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건 자기 지역에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문제만 생각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뭐랑 같이 살펴볼 수 있냐? 이 지방자치의 의의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의 의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아주 의존을 하게 돼요. 자율성 제약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실 수 있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실현을, 이런 의의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면 저런 의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 중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지역만의 문제를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지방자치의 의미와 특징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